성환의 뉴스 소다 시간입니다. 시사야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로 경제도 힘들고 네. 또 삶 자체도 힘들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 그러면서 집에서 일종의 고립감을 느끼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생활할 자금도 많이 힘들고 네.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그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목소리가 꽤 높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뉴스소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 2차 비상경제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1차 비상경제회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뭐 대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이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왔고 또 일주일 지나고 나서 어제는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긴급 기업 구호 자금 100조 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일단 뭐 지난번에 발표했던 게 50조 원 규모였는데요. 어제 발표한 건 100조 원 규모인데 100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조 원도 모자라면 더 투입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1차 때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번 2차 때는 중견 대기업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왜 그러면 중견 대기업까지 지원하느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보금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보금이 문제가 아니라 유보금도 사실은 그냥 현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보통 자산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누군가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고 보통 기업들은 기업 채권들을 발행하잖아요. 네, 회사채. 네, 회사채를 발행하는데요. 그리고 또 기업 어음 같은 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매출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기업 어음 만기가 돌아온다던가 아니면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숨통을 틔워주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점이라고 하면은 고용 유지에 관해서 정부가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 유지. 네. 예. 왜냐하면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거거든요. 네, 앞서서 항공업계 저희가 좀 상황 봤더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이미 뭐 무급휴직 들어가 있는 곳들도 있고 유급휴직을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이 일부 들어가니까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기업이 쓰러지는 것도 쓰러지는 것이지만 고용 유지가 안 되게 되면 나중에 가서 후유증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일단 기업에 돈을 투입하고 그리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지금 상황도 심각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코로나19 위기에 맞춰서 또 편성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볼 때는 뭐 내년에 예산이 한 550조 원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2021년도. 네, 예. 2021년도. 예.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발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정부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자체 부처별 예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기획재정부로 보고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전체 예산을 다 조율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각 부처가 예산안을 짤 때 편성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지침을 어제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침에 보면은 국가 재정이 앞으로도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원래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은 국회에 이제 제출한 걸 보면요. 512조 원이 예산 규모를 내년에는 한 6.7%를 늘려서 546조 원 정도를 만드는 게 기본 계획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미 올해 추경이 11조 7천억이 들어갔잖아요. 2차 추경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도 사실은 모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기존에 한 6%에서 한 9%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550조 원대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이것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다 빚이 아니냐. 국가 재정이 위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방법밖에 없죠 사실은. 예.
그런데 우리나라 빚이 GDP 대비 40%에 육박한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에서 볼 때는 일본은 200%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 네. 40%면은 GDP로 따졌을 때 국가별로 OECD 국가에서 한 평균 이하다.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좋은 경우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서는 빚이라는 게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지. 많다고 좋다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빚이 늘어나도 얼마든지 갚을 수 있잖아요. 빚도 자산이라는 얘기 뭐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소득이 많아지면 빚이 늘어나도 제 소득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 채무가 100조 원이 늘었다, 뭐 150조 원이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 큰 의미가 있는 거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 같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가 채무를 걱정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걸 걱정할 상황조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 거의 돈을 퍼붓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영국은 지금 1,0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 내놨어요. 네. 1,000조. 그러니까 그 추경을 한 1,000조 원 정도 편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1조 원인데요. 네. 미국 연준은 수도꼭지를 틀듯이 무제한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독일. 전 세계에서 국가 재정을 가장 보수적으로 관리한다는 국가예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돈으로 211조 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3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543조 규모의 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이 이 정도니까 우리가 뭐 지금 11조 원 추경 편성했다, 뭐 몇십조 원 편성한다, 이거는 거의 세 발의 피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큰 국가 단위로 볼 때 이제 그렇고, 이제 이거야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관련된 분들께서 아니면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정부 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삶이 팍팍해서 여기에 당장 좀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네, 그렇죠. 의견들이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1,364만 명 전 도민에게 한 명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경기도에 주소를 둔 외국인을 제외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조 3,642억 원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전체 인구 대비 10만 원씩 하니까 10을 곱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3,400억, 재해구호기금이라고 또 있는데요. 여기서 2,700억, 그리고 자동차 구입 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500억, 이걸 이제 투입하면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일종의 이제 지역 화폐 카드를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와서 제가 여기에 있는 주민이고요. 이미 뭐 이사한 지 한 달 이상 됐습니다. 이거 증명만 하면 제 지역 화폐 카드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권 같은 거를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1인당 10만 원이니까 4인 가구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 3천억 정도의 예산이 풀린다. 그러니까 이건 돈 있는 사람 저축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로는 뭐 현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 깡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지역화폐 많이 발행했잖아요. 그런 현상들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전체 흐름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조 3천억이 풀리니까 경기도 내에서 이 정도 돈이 소비가 되면 그만큼 물론 이제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필요한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돈이 다시 경기도 안에서 도니까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네. 광역단체로는 경기도가 처음 이걸 아마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지금 보면은 그 강원도라든가 전주도 했었고, 또 군 단위에서도 좀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재난기본소득, 뭐 긴급 생계자금, 생활안정자금, 생계수당, 명칭도 다양하고 이 지원 방식도 좀 독특하더라고요. 다 달라요. 네. 이거 헷갈리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기본 취지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광역단체가 17곳 가운데 12곳이거든요. 네. 인천, 세종, 울산, 전북, 제주 5곳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가면 굉장히 또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을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발표한 것 중에는 기본소득 개념에 부합하는 지원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모두 재난소득이나 긴급 생계지원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계 지원의 성격이지. 네, 명칭만 뭐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경기도와 울주군, 뭐 기장군처럼 전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 지원에 해당이 된다. 네. 뭐 중위소득 100% 이하다, 80%, 50% 이하다. 선별적 지원. 예,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상인만 골라서 지원한다. 이거는 선별적 지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기존의 우리 복지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지금 지자체들이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지급하는 성격의 측면에서는 비슷해요. 지금하고. 네. 그렇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첫째,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고 둘째, 소득이나 자산 조사가 없어야 하고 예. 셋째, 수급자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쓸지 방향 제시나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저축을 하건 아니면 네. 어디 가서 뭐 딴 데서 쓰건 시체말로 깡을 하건 간에 네,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당 $2,000씩 우리 돈으로 한 250만 원씩 두 차례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건 역시 생계자금과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이지 기본소득 논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무슨 뭐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다. 네. 이거 왜 돈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이거를 낭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들도 많은데 이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게 언제부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아무래도 로봇이 많이 활용되고 기계가 다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 많이 하죠. 네, 자동화가 되고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으면은 기사분들이 전부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비정형 노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2시간만 일하는 사람, 뭐 5시간 일하는 사람,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은 사람.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산과 소득이 특정 계층에 집중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 애플이 있잖아요. 예. 애플이 비유를 하자면 프랑스의 한 도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프랑스 전체가 버는 돈만큼 벌고 있어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람한테 소득이나 이런 게 집중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기본소득을 인정을 하고 보편화시키자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회적 배당 개념으로 뭐 내가 자산도 갖고 있지 못하고 일정하게 뭐 로봇이나 이런 것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배당 개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런 이제 논의가 출발이 된 것이고요. 네. 애초 원래 기본 취지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15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예,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소득과 구매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거든요. 이때도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1960년대 미국이 구조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2년도쯤에 노동 빈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까지 됐어요. 근데 상원에서 부결이 돼서 도입하지 못했고 네. 그리고 다시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은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면 또 헷갈리신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물론 이제 것처럼. 그 앞에도 재난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앞으로 이런 그 개념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소득 논의는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회적 공감대를 키워나가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았던 여러 방식을 지자체가 지금 실험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대책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행해보고 난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네. 그 평가에 따라서 기본소득 개념이 좀 더 나을 것 같네?
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한번 도입해보겠다는 논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이 상당히 많이 좀 변화가 되고 네, 생각도 맞습니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